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사결정과 게임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로 의사결정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사결정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슬라이드에 나온 내용을 읽어보면 의사결정은 행위자가 원하는 결과가 부분적으로는 행위자 선택에 의해서 부분적으로는 행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 즉 외부적인 요인은 주로 이제 자연이죠. 자연에 의해서 결정되나 행위자와 전략적으로 반응하는 다른 행위자에 의해서 영향받지는 않는다. 이런 이제 상황에서 하는 선택을 의사결정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아침에 집을 나설 때 하늘이 구름이 많으면 우산을 준비하고 햇볕이 쬐면은 뭐 우산을 준비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산을 가지고 갈 것인지 가지고 가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선택. 이제 그게 이제 의사결정이고, 또는 뭐 여러분이 로또를 살지 로또를 사지 않을지 뭐 그런 거, 또는 여러분이 어떤 과를 결정할지, 수능을 치고 나서 어떤 과를 선택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의사결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다른 행위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분이 우산을 들고 갈지 말지를 결정할 때, 물론 뭐 다른 행위자가 뭐 부모님이 우산을 들고 가라 그러면 이제 다른 행위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행위자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상대하는 그런 행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나누는 그런 상대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제3자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이 게임과 의사결정의 차이가 더 분명해질 거예요. 그래서 행위자의 이제 결정은 행위자의 선택과 자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이제 동일한데, 이제 다른 점은 행위자와 전략적으로 반응하는 다른 행위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나왔어요. 조금 전에 부모님이 의사를 들고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다른 행위자는 여러분과 전략적으로 반응하는 다른 행위자는 아니잖아요. 제3자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이제 부모님이 우산을 들고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냥 외부적인 요인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전략적으로 반응하는 다른 행위자는 아니고,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반응하는 다른 행위자는 누구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테니스를 칠 때, 이렇게 모션을 오른쪽으로 볼을 칠 것처럼 이렇게 자세를 잡으면, 이제 상대편은 여러분이 오른쪽으로 볼을 보낼 줄 알고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몸을 움직이겠죠. 하지만 오른쪽으로 줄 것처럼 행위를 취함으로써 상대 행위자의 어떤 expectation,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볼을 보낼 것이라는 그 기대 또는 expectation을 형성시켜 놓고 그 expectation과 반대쪽으로 보내는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제 전략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뭐 우산을 들고 갈지 말 건지, 이제 그 결정은 자연을 상대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우산을 이제 들고 가려고 결정했을 때, 만약에 자연이 내가 우산을 들고 왔기 때문에 저 녀석이 내가 비를 내리려고 하는데 나의 비를 내리려고 하는 결정을 미리 예측하고 우산을 들고 왔네. 그건 나는 비를 내리지 말고 제가 우산을 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햇볕을 쬐야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연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자연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어떤 거기에 대응해서 행동을 하는 건 아니죠. 자연의 행동은 이제 정해진 거죠. 근데 인간끼리의 어떤 그 상호작용은 게임을 할 때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대는 나의 행동에 대한 어떤 예측을 형성을 하고 거기에서 대응을 하죠. 우리도 상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미리 예측해보고 거기에서 대응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테니스의 경우처럼 뭐 축구도 마찬가지죠. 페널티킥을 찰 때 오른쪽으로 찰 것처럼 해서 상대편으로 하여금 나에 대한 예측을 형성시키고 그 예측에 대한 최선의 대응.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찰 것 같은 예측을 형성시켰다면 그와 같은 예측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반대편으로 차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게임이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인간 간의 관계는 대부분 게임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남녀가 사귈 때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잘해주기만 하면은 상대편이 항상 나에게 내가 말하자면은 한없이 베풀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예측 그런 기대가 형성될 것을 대비해서 때로는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그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는 밀당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뭐 사랑하는 관계면은 서로 상대에게 해주기만 하면은 이제 그 관계가 가장 이상적인 관계겠지만 저 사람은 또 그렇진 않죠. 더 항상 해주기만 하면은 상대편은 나에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예측을 형성하게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니까 그러면은 서로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요구만 하면은 그 관계는 이제 지속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밀당을 하게 되고 그 밀당이라는 게 꼭 어떤 기회주의적으로 뭐 사람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사랑할 때도 밀당을 하는 경우도 있죠. 관계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특히 예를 들어서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죠. 그 부모도 예를 들어가지고 무조건 헌신적으로 자신에게 잘해주기만 하면 그 영어로 이제 스포일 된다고 하죠. 얘가 이제 편하게만 잘하고 어떤 힘든 그런 고생을 안 해보기 때문에 그리고 나약해지죠. 그래서 근데 어차피 사회에 나가면은 이제 사회에서 전쟁터라 다름없는데 이제 그런 데서는 부모처럼 어, 위에 외부인들이 모든 걸 다 희생적으로 들어주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외부의 그런 전쟁터 같은 그런 환경에 극복하기 위해서 부모가 일부러 강하게 키우기도 하고 또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제 지나치게 자녀가 힘든 상황에 닥쳤을 때는 또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녀를 키우는 것이죠. 그런 것도 하나의 게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게임을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애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마트 갔을 때 뭐 같은 걸 사고 싶으면은 막 그냥 떼를 쓰는 거죠. 뭐 떼를 쓰면서 막 울면서 이렇게 한쪽 눈을 싹 떠가지고 부모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이제 더 강하게 때릴 쓰고 그런 것도 다 게임이죠. 그러니까 상대편으로 하여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나에 대한 어떤 예측을 형성시키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최선의 대응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상대가 어떤 예측을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항상 갖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부정확한 정보, 그러니까 상대가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예측, 그리고 내가 상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예측이 부정확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lack of information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 사람들은 실수를 하죠. 하지만 실수를 한다고 해서 그게 비합리적인 사람은 아니죠. 오히려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정보에 의해서 실수를 하는 게 합리적인 사람이죠. 정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올바른 판단을 하면 그 다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뭐 많은 예를 들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또 한국 사람들은 뭐 소위 얘기하는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런 시선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뭐 중고등학교 때 롱패딩이 유행하면 이제 그걸 다 따라서 입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나만 안 입으면은 상대편이 나를 무시할까봐 그런 이제 그러니까 나에 대한 그런 expectation이 잘못 형성될까봐 롱패딩을 입는 거죠. 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좋은 차를 사는 거죠. 자기 형편에 비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호텔 같은데 뭐 작은 차를 그 밸리 파킹에 이렇게 몰고 가면 상대편이 뭐 나를 무시할까봐 좋은 차를 타고 가서 어
내 형편에 맞지 않고 그런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좋지 않은 차를 타고 가면 호텔에 있는 종업원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expectation을 형성시킬까봐 이제 그거를 우려해서 나에 대해서 높은 expectation을 형성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보면은 이 게임을 한다는 이 가정 이 오히려 미국 사람보다 나는 한국 사람에게 더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처음에 이제 내가 게임을 이론을 해서 이제 논문을 써서 보니까 뭐 한국 현실에 맞지 않다 뭐 이제 그런 내 논문뿐 아니라 이 게임 이론 자체가 한국 현실에 맞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한국 사람들은 뭐 정이 있고 뭐 감정적이고 화도 잘 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밀하게 뭐 게임적인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게임을 한다는 의미가 치밀하고 빈틈없는 생각을 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상대편의 expectation을 내가 예측을 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편의 expectation에 대한 그 나의 예측이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왜 나는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에 비해서 오히려 더 게임을 많이 하냐면 한국 사람은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에 어떤 나의 어떤 그런 음, 가치관이나 아니면 나의 개성 그런 것보다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더 중요시하고 그거를 미리 예측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게임 이론에 더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서양 사람과 한국 사람을 비교하는 그런 어떤 심리학자들의 어떤 연구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외국 사람, 서양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당에 들어가면 딱 자기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식탁으로 바로 직진해서 딱 앉는데 한국 사람이 딱 식당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하는 행동이 이렇게 고개를 둘러봐가지고 주위를 이렇게 둘러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먼저 이렇게 관찰한 다음에 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롱패딩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옷을 사서 입고 왔는데 다른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그다음부터 그 옷을 안 입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개성 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서양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my way 난 내가 원하는 거 하겠다 이제 그런 성향이 강하죠. 그러고 또 예를 들어가서 여러분이 뭐 서양하고 동양하고 뭐 차이하고 상관없이 뭐 수업 시간에 이제 뭐 출석을 부른다고 하면 이제 출석 점수가 중요하다고 할 때 내가 출석을 부를 때 자주 부르는 교수라고 할 때는 이제 출석에 열심히 참여하고 출석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교수는 이제 출석을 들어가지 않고 그거는 이제 교수님을 상대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교수가 출석을 부르건 안 부르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점을 따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게임을 하지 않고 그냥 교수를 하나의 외부적인 그냥 요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상관없이 난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이고 교수가 내가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이면은 학점을 잘 줄 거야 라고 교수에 대한 expectation을 형성을 시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문호진 교수님은 이런 학생을 좋아해 또 다른 교수님은 저런 학생을 좋아해 그런 거를 이제 미리 거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신입생으로 들어오면은 교수님의 어떤 스타일 또 어떤 학생들을 뭐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죠. 그게 이제 게임을 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내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사안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커다란 액수가 걸려 있는 그런 의사결정은 서양 사람도 이제 게임을 하죠. 특히 이제 정확한 정보를 수집을 하려고 하고 상대편의 expectation을 예측하려고 얘기를 그런 생각을 하죠. 특히 뭐 기업 간에 이제 그런 어떤 중요한 거래가 있거나 그런 계약 체결을 할 때는 오히려 이제 그럴 때는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하되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서 자신들이 이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게임을 하는데 일상생활,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는 뭐 그렇게 게임 내가 볼 때는 비교해 보면 한국 사람이 더 오히려 상대편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더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응해서 행동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정말로 중요한 그런 뭐큰 돈이 오고 가는 그런 의사 결정에는 어,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그런 의사 결정보다는 조금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조금 이제 다른 형태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은. 적으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걱정하는 그 생각,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떤 expectation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나의 예측, 그게 바로 게임이에요.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의사결정부터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후보들이 캠페인을 할 때, 그러니까 유권자들을 선동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이나 그런 걸 이제 과대 포장하거나 또 상대 후보를 비난하고 있지 않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유권자들 선동해서 상대를 깎아내리고 이제 그런 비열한 전략을 쓸 것인지 아니면 정도를 갈 것인지 그러니까 상대를 비판을 하되 있는 것만 가지고 비판하고 나에 대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홍보를 하고 이런 정도를 갈 것인지 이런 두 가지 선택을 하는 의사 결정이에요. 이런 의사 결정은 비단 이제 캠페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항상 이런 갈등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정행위 컨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도를 갈 것인지 그리고 뭐 부모님하고 어떤 뭐 거짓말 할 것인지 거짓말 하지 않을 것인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 캠페인 전략과 관련된 이 예는 우리 생활에 많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우리의 선택과 관련된 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이론은 이제 여러 가지 의사결정자의 효용에 대한 가정,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가정을 하고 그 가정들로부터 연역적으로 결론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가정은 정치인의 선거 결과에 대한 효용은 아래와 같다. 그러니까 완승을 할 경우에는 뭐 10점 또는 뭐 10만 원, 뭐 돈으로 생각해도 되고 점수로 생각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완승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기기만 하면은 이제 8점, 지면은 0점을 얻는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뭐 이걸 꼭 그렇게 0점, 8점, 10점 이렇게 가정하지 않고 뭐 마이너스 5점, 뭐 3점, 뭐 4점 이렇게 가정해도 되고 또는 뭐 마이너스 3점, 뭐 그다음에 뭐 5점, 100점 이렇게 가정해도 되고 이건 상관은 없어요. 물론 이제 의미는 달라지죠. 이와 같은 가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냥 간신히 이기는 것보다는 완승을 하는 걸 꼭 필요로 한 그런 싸움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요 과정하고 요 과정을 비교해 놓고 보면 이 과정은 이제 졌을 때 마이너스 5고 이 과정은 졌을 때 0이니까 그 패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가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숫자를 바꾸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완승을 했을 때 10점을 얻는다고 우리가 가정했는데 10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100점이나 아니면 2배 정도 20점을 얻는다고 가정했을 때
의사결정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 돼요. 그걸 이제 comparative statistics라고 불러요. 비교 정태 분석, comparative statistics, 비교 정태 분석. 가정을 바꿨을 때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스의 이론에서도 후보에 대한 몇 가지 가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다운스의 한 가정에 의하면 미디안 보호터 띠오럼이 도출돼야 되는데 현실 세계에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 가정을 수정을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봤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런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정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바뀌는가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당연히 패배보다는 신승이 더 효용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승보다는 완승이 효용이 높아야겠죠. 그러니까 숫자의 크기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이 상대적인 크기만 고려하면 됐지 이게 절대적으로 이게 왜 10이냐 뭐 100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필요하다면 나중에 100으로 바꾸면 되니까. 그러고 나서 비교하면 되죠. 100일 때와 10일 때의 차이를. 일단은 우리가 그리고 가정은 현실 세계와 부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현실 세계와 부합해야 된다면 최소한의 이 가정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패배보다는 신승이 좋고 신승보다는 완승이 좋으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이제 현실 세계하고 이제 부합한 거죠. 하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은 완승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이게 100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패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뭐 이게 마이너스 5란 사람도 있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정을 한다면 이처럼 사람마다 다른 효용을 고려하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정, 즉 이 경우에는 패배보다는 신승, 신승보다는 완승. 이거는 뭐 모든 후보들이 이런 보편적인 이런 선호의 순서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10이냐 100이냐 이건 보편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론을 이제 도출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가정으로부터 출발을 하면 우리가 보편적인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정은 이제 캠페인에 대한 효용을 다음과 같이 한 거예요. 선동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 4, 정도를 갔을 때는 0. 그러니까 이건 어떤 가정이냐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일을 했을 때 올바른 일을 했을 때 나쁜 일을 했을 때보다 올바른 일을 했을 때 더 높은 효용을 얻는다고 가정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동을 했을 때가 4하고 정도를 갔을 때가 만약에 마이너스 뭐 이거나 아니면 그냥 0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이와 같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사람을 속이는 걸 좋아한다. 인간의 본성은 이제 그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어떤 게 더 현실적인 가정인지 모르겠으나 내 생각에는 사람들은 이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제 위기 상황에 있거나 아니면 그걸 모면하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 아니면 더 필요한 거를 수단적으로 얻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지 거짓말 자체를 더 즐기는 사람이 물론 존재하겠죠. 그리고 뭐 정치인들은 이제 권력 추구적인 그런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 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맞는 가정은 오히려 뭐 선동이 오히려 플러스고 뭐 정도가 0. 물론 모든 정치인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 일부 정치인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어떤 특정 정치인은 거론하기는 않겠지만 이제 과거 지난번 20대 때 지금 선거에 떨어진 몇몇 정치인들을 보면 그냥 입만 열면은 그게 거짓말이죠. 그리고 뭐 가끔 뭐 영화나 그런 걸 보면 정치인들, 뭐 검사들 그런 거 보면은 참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악랄할 수 있을까?
약자를 그렇게 음, 약자에게 굉장히 잔인하고 뭐 그런 영화 주인공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긴 하겠죠. 하지만 이제 이 가정은 일반인들은 이제 그런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어, 거짓말하고 뭐 상대를 속이고 그랬을 때보다 정도를 갔을 때 더 높은 효용을 얻는다. 라는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가정은 선동적인 캠페인은 득표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선동적인 캠페인을 하는 이유는 득표에 도움이 되니까 수단적인 이유에서 자기가 어떤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선동을 하는 것이지 선동 자체가 좋아서 선동을 하는 건 아니라는 가정을 한 거죠. 이 두 가정은. 물론 이제 선동적인 캠페인이 득표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이거는 근데 일반적으로 뭐 지금도 여러분이 정치권에서 하는 행태들을 보면 서로 상대를 비방하고 뭐 가족 간의 관계 요즘에는 갈수록 정치가 추접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요즘에 정치판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 두 가정에 대해서 어, 두 번째 가정 그 사람은 정직하는 걸 더 선호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참 많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분명한 거는 이렇게 선동적인 캠페인 득표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쉴 새 없이 뭐 아들 딸까지 들먹어가면서 막 그걸 뭐 그게 검증되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막 비난하고 그렇게 하겠죠. 득표에 도움이 안 되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 내 생각에는 이제 일반인을 상대로 한 가정 그리고 뭐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뭐 일부 정치인이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다가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도를 가는 게 선동을 하는 것보다 더 효용이 높다. 그 다음에 선동을 하는 거는 단지 수단적인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선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은 가정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정도를 갈 것인가 아니면은 정도를 가지 않을 것인가 이제 그런 결정을 할 때 많은 어,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특히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하기 때문에 어떤 부정행위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강하죠. 그거는 뭐 나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이 뭐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건 그 유혹을 뿌리시기는 뭐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부정행위를 하면 여러분도 뭐 즐거워서 부정행위를 하는 건 아니죠. 정도를 가고 싶은데 학점을 잘 따고 싶으니까 학점에 도움이 되니까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부정행위 자체가 정도를 가는 것보다 더 즐거워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세 가지 가정이 충족됐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또 후보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가정들을 우리가 바꿨을 때, 수정했을 때 어떤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선동과 정도의 선택 중에서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자신의 텃밭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할 경우. 자신의 텃밭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후보가 유리한 지역구, 자신이 이제 지역구를 잘 닦고 나서 어차피 굉장히 유리한 환경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과연 이와 같은 후보는 조금 전에 얘기한 가정 1, 2, 3을 충족시키는 그런 후보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따져놓고 보면 후보가 선동을 하게 되면 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선동을 하면 텃밭에서 선동을 하는데 선동은 캠페인에 도움이 되니까 완승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선동을 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제 마이너스 4라는 그런 효용을 얻게 되고 완승으로부터 얻는 10이라는 효용을 얻어서 총 효용은 6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후보가 정도를 갔을 때는 아, 정도를 가면 이제 캠핑에 도움은 되지 않지만 자신의 텃밭 어차피 유리한 환경이니까 정도를 가서 완승은 못하지만 선거에서 이길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의 효용을 얻고
그 다음에 정도를 갖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마이너스 4를 뺄 필요 없이 0을 얻게 돼서 이제 8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최종적인 이 효용을 비교하면 여기는 6, 여기는 8이 되니까 이와 같은 후보는 정도를 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정행위와 예와 관련 지어서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신의 텃밭에서 의사결정을 한다. 은 얘기는 여러분 유리한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컨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유리한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공부를 충분히 열심히 했고 여러분 학점을 잘 받을 자신이 있으면 굳이 여러분이 속이고 이 선동 또는 컨닝 부정행위를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도를 가도 여러분이 원하는 성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승을 A라고 하면 A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신승으로 만족하지 않고 완승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꼭 A 뿔을 받아야겠다. 그리고 A 뿔로부터 그러니까 완승하고 신승하고 효용의 차이가 이제 큰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신승에서 얻는 효용이 이제 8이지만 그리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A로부터 얻는 효용이 8인데 어떤 학생은 A 플러스를 받으면 10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A 플러스하고 A하고 효용 차이가 2밖에 안 되죠. A는 8을 받고 효용이 A 플러스 때는 효용이 10이니까 그 차이가 2밖에 안 나죠. 근데 A 뿔을 꼭 받아야겠다. 그냥 그런 학생은 이제 A 뿔에 대한 효용이 더 크겠죠. A에 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A 뿔에 대한 효용이 15라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그리고 선동에서 얻는 효용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하면 12를 얻겠죠. 그쵸? 그리고 A를 봤을 때는 8을 얻고 정도가 0이니까 8이죠. 그러면 이처럼 A뿔을 꼭 받아야겠다. A뿔에 대한 효용이 큰 학생은 이처럼 11, 8 비교를 해서 선동, 부정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처럼 가정을 바꾸면, 그러니까 완승에 대한 효용을 바꾸니까 이 사람의 의사결정이 정도에서 선동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완승에 대한 효용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신승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부정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또 다른 변수, 어떤 변수가 이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두 번째 가정. 두 번째 가정을 어떻게 바꾸면 이전에 의사결정에서는 이 사람은 정도를 선택을 했었는데 이 가정을 어떻게 바꾸면 정도를 가지 않고 선동을 선택하겠어요? 만약에 이 경우에는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얻는 효용이 마이너스 4라고 우리가 가정했는데 그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학생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심의 가책 선동을 했을 때 부정행위를 했을 때 얻는 그런 양심의 가책 때문에 얻는 효용이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완승에서 얻는 효용은 마찬가지로 10이고 신승에서 얻는 효용은 마찬가지로 8일 경우에 여기서 우리가 수정한 거는 이것만 수정한 거예요. 그럼 이제 10 선동에서 얻는 효용이 마이너스 1이니까 9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8 더하기 0, 8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선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정도 대신에 선동을 선택하는 거죠. 정직하지 못한 학생, 양심의 가책을 덜 받거나 아니면 뭐 부정행위가 뭐 남들도 다 하고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는 게 중요하니까 별로 이렇게 큰 부정행위가 나쁜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겠죠. 그런 학생은 이제 선동 또는 부정행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뭐 이거는 이제 여담이지만 물론 일시적으로 이제 선동 또는 부정행위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이익을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놓고 보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제 이게 더 나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선동이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의 인생은 실패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기지 않겠지만 물론 뭐
뭐 흙수저, 금수저도 있고 그 어떤 그런 불평등의 위력은 굉장히 막강해요. 그래서 그게 평생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똑같은 조건에서 같은 흙수저 사이에서 또는 같은 금수저 사이에서 선동을 갈 것인가 정도를 갈 것인가. 물론 이제 선동은 일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선동으로 이제 몇 번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이 선동에서 얻는 이 양심의 가책의 효용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선동으로부터 얻는 양심의 가책을 적게 느끼기 때문에 어, 이 경우처럼 이제 선동을 주로 선택을 하겠죠. 하지만 선동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확률적으로 보면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선동을 했다가 이제 그게 만약에 발각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은 선동하는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정도를 걷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주어지면 그런 이제 거기서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훨씬 더 큰 그런 손해를 보게 되고 그리고 확률적으로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순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선동적인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나중에는 좋지 않은 결과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히려 선동보다는 더 노력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 실력을 키우는 게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훨씬 더 전략적으로도 이게 여러분의 이익을 주는 전략이에요. 어, 순간적으로는 이 선동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물론 여러분이 정치를 한다면 뭐 선동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과거 우리나라 그 민주화 이후의 정부들을 보면 그러니까 뭐 색깔론이나 실체 없는 그런 그 캠페인을 통해서 뭐 지금 야당이 정권을 잡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민들이 뭐 그거를 다 알게 되고 그런 지금은 뭐 다 이제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치 세계에서도 뭐 사필 규정이란 말이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인생을 살면서 얻은 교훈은 사필 규정이라는 게 노력한 만큼 오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당연히 오지 않는 건 있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수저, 흙수저의 그 갭은 너무 큰 거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라면 같은 뭐 금수저끼리 음, 더 노력하는 사람이 더 나은 결과를 얻고 같은 흙수저끼리는 더 노력하면은 더 나은 결과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금수저들은 특징이 뭐냐면 금수저이기 때문에 또 세상을 좀 쉽게 생각하고 어떤 쉽게 선동적인 그런 선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력의 힘을 믿지 않고 어떤 자기가 선천적으로 얻은 그런 거에 의존하다 보면 금방 또 이제 그게 자기가 가진 걸 잃어버릴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어떤 정신 상태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어떤 능력과 노력보다는 자기의 배경을 믿는 그런 의식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꼭 누가 더 행복한가는 물론 이제 당연히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직장과 그 다음에 가정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게 갖춰주면은 이제 그런 걸 전제 조건으로 한 거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직장과 집을 이제 갖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부당함과 아까 분노를 느끼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그걸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선동이나 아니면 정도를 가지 않는 삶이 여러분에게 더 나은 전략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주진 않아요. 그걸 여러분이 이제 젊었을 때 인식하고 많이 또 힘든 길이지만 그걸 극복하려고 더 노력하는 그런 강인함을 여러분이 기르게 된다면 여러분 이제 꼰대라고 여러분이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선생님이 인생을 살아본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뭐 수없이 많은 유혹에 이제 부딪혔죠. 정도를 가지 않은 길을 뭐 논문 같은 경우에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뭐 그런 유혹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많은 그런 게 있죠. 하지만
이제 그런 유혹에 부딪혀서 학자의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학자로서 삶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고, 사기꾼이나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연구를 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박빙의 승부처에서 의사결정. 박빙의 승부처는 이제 뭐냐면 이제 불리한 환경이죠. 불리한 환경에서는 똑같은 아까 조금 전에 그걸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이제 박빙의 승부처는 이제 불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제 선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동이 캠페인에 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불리한 환경에서 선동을 해야지 이제 간신히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불리한 환경에서 이제 정도를 가게 되면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효용을 계산해 보면 신승을 할 경우에는 8, 그 다음에 선동을 할 경우에는 이제 4, 그래서 총 효용은 4가 되고, 그다음 후보가 정도를 갔을 경우에는 선거에 지게 되고, 정도를 갔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잃게 되는 효용, 그런 효용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0. 그래서 사람은 이 후보는 정도를 가지 않고 선동을 에, 선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유리한 환경 또는 자신 있다면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하고 실력이 있다면 굳이 선동을 선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내가 실력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그런 유혹, 선동을 선택하려고 하는 유혹이 강하고 사람들은 선동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후보의 선동과 정도의 선택을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우리가 그 변수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 분석을 통해서 이 세 가정에서 효용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된다. 첫 번째 가정은 뭐였어요? 첫 번째 가정은 완승,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가정이죠. 완승과 신승과 패배에 대한 가정. 그래서 완승을 원하면 원할수록 또는 A 플러스를 원하면 원할수록 사람들은 선동, 정도를 가지 않죠. 물론 정도를 가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세 번째 가정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 가정은 뭐냐면 선동이 정도보다 좋은 결과를 얻는데 더 유리하다는 그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인의 어떤 캠페인들은 그런데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일상생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선동이 정도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결과적으로, 오버롤, 총합적으로 보면. 물론 어떨 때는 선동이 더 유리할 때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세 번째 가정이 일상생활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진 않아요. 정도가 더 나은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지만 그러니까 이 캠페인에 있어서는 정도보다 선동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어, 이 정도를 선택하지 않고 이제 선동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가정은 뭐냐면 우리가 인품에 대한 가정이죠. 성품에 대한 가정. 우리는 정도를 갔을 때 우리가 더 만족스럽다는 그런 가정을 한 거죠. 우리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다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정은 아까 전략에 대한 가정이죠. 그러니까 정도와 선동을 선택했을 때 어떤 전략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환경에 대한 가정이죠. 유리한 환경인가 불리한 환경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선택은 선동과 정도가 갈리는 거죠. 선동. 유리한 환경에서는 사람은 정도를 가고 불리하면 선동하게 되고, 다음 전략적인 차원에서 선동이 유리한 전략이면 선동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도가 유리한 전략이면 정도를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품은 그러니까 정도를 가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일수록
선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는 더 큰 거 노리려고 욕심을 크면은 사람들은 선동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캠페인의 예에서는 이 세 가지 예가 어느 정도 이제 현실 세계와 부합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신승보다는 완승을 하기를 원하죠. 정치인들은 나중에 왜 그런지 얘기를 할게요. 단순히 승리하는 것보다는 더 큰 승리를 원하게 되고 뭐 여러분 학점도 A보다는 A+를 원하게 되겠죠. 그다음 인품에 대한 가정은 나는 여러분은 다 정도를 갖을 때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요. 당연히 그럴 것이고 근데 정치인들도 대부분은 그렇다고 나는 믿고 있어요. 근데 일부 그런 좀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뭐 MB 같은 그런 사람도 거의 뭐 거짓말 하는 게 그냥 삶 자체가 거짓말의 삶이죠. 그런 일부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전략 여기서는 이제 선동이 더 나은 전략이다.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선동이 더 나은 전략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환경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위의 가정들이 현실적이라면 선거가 박빙일수록 그 다음에 선동적인 입장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리해지면 사람들은 어, 그런 정도를 가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본능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많은 걸 배웠죠. 매우 간단한 그런 모형이지만 우리의 어떤 정도를 갈 것인가 아니면 선택할 것인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벌써 우리가 이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번 주 세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정도를 걸으세요.